이거 같아요. 그냥 자본주의의 핵심은 네. 남의 것을 빌려 쓴다. 남의 것을 빌려와서 그걸 합법적으로 사용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 부동산계에 네. 양대축이 있다고 하죠. 아, 그래요? 양대 호감. 나이 아, 그리고 이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네. 훈남 2명. 오른쪽 날개에는 이제 네. 불남 정태희 있고 네. 왼쪽 날개에는 이제 너나이님이 있다. 얼굴쟁이 부자들의. 그래요? 저는 비호감 이미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네, 제가 하도 이제 집사라고 얘기를 좀 했어가지고.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불나님이 너나이님보다는 네. 조금 더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좋게 포장해 주시네요. 저는 약간 조금 이렇게 독하게 얘기하는 편도 있어가지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받아들이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뭐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도. 근데 뭐 지금까지는 불나님 말대로 또 시장이 그렇게 네. 갔잖아요. 근데 좀 갈팡질팡하는 분들한테는 약간 세게 해줄 필요도 있다고 있죠, 생각해서 있죠. 저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뭐 악독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영상 아마 너나이님도 잘 볼 수도 있는데 너나이님은 라이브를 보면 같이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그 거기서 나면 두 명이 온도 차이가 이렇게 다르구나. 네, 저는 눈물이 나기보다는 약간 혼내는 스타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자고 막 이러는 스타일입니다. 그 사이 어떻게 지내셨어요? 비슷하게 지냈죠. 그리고 이제 책도 쓰느라고 좀 고생 많이 했는데, 네, 여기서 뭐 책도 좀 보여주시지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지난달 말에서 네. 올해 이번 달 초쯤에 이제 책이 이제 예약 판매하고 출간됐는데 첫 책이잖아요. 그렇죠. 야, 이분은 또 책도 한 번에 2권 내는구나. 기초편, 실전편으로 해서 딱 교보문고 모바일 실시간 베스트셀러 순위를 봤는데 1, 2를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뭐 우리 구독자분들이 사주셔가지고 다행히도 뭐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뭐 이 책 쓴 것도 원래는 쓰자고 하던 경우가 많았었는데 안 쓰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왕 쓰는 것도 기초랑 실전 같이 좀 하고 싶었는데. 한 권엔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권을 썼습니다. 부럽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 보면 얼굴이 앞에 있잖아요. 저는 작년에 저도 럭키 책 출간했잖아요. 저 여기 안쪽에 있거든요. 바깥에 있으면 책을 안 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구나. 이 외모. 그래요. 근데 뭐 이제 구독자가 뭐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얼굴을 이제 다음번 책은 얼굴을 좀 외모에 대한 뭐 좀 훈훈한 멘트 하나 해주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넘어가면 나 뭐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실물로 보시면은 훨씬 더 됐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불나님 이번에 책 출간하신 거 이거 기초편이랑 실전편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초편만 보면 또 부족한 게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뭐 이제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기초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일부러 좀 2권으로 나눴습니다. 또 부동산계에서 사실 또 가장 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정태희 대표님 책이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요 이제 책을 이제 파헤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이 영상만 봐도 책을 안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책값 아까우신 분들 이 영상 정주행하는 걸로. 자, 책에 보면 부자가 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라는 문장이 있던데 이게 뭐고 그리고 이 질문이 우리 부일라님이 운명을 좀 굉장히 바꿨다고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것 같아요. 먼저 뭐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세뇌당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세뇌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소위 땀 흘려 버는 돈의 그 진정한 가치 이런 거가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치 없다는 게 아니고 이거 말고 나머지는 무가치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어떤 분들은 땀 흘려서 돈을 벌지 않으면 나쁜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있잖아요. 그 반대쪽이 약간 불로소득처럼 그래서 근로소득의 반대가 뭐 약간 불로소득처럼 보이면서 단순히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게 불로소득인데 그걸 그냥 뭔가 나쁘게 사기쳐서 버는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날로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게 약간 일종의 세뇌, 뭐 좋게 표현하면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 뭐 주변에서 항상 많이 들었거든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회사 가야 되고 그리고 회사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다니면서 정년 퇴직해서 뭐 연금이나 이런 거 받아서 뭐 가늘고 길게 살아야 된다. 이게 올바른 삶이라고 저도 이제 배웠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는 제 인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땀 흘려서 벌지 않고도 또 돈을 버는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니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서 근로소득만으로는 벌 수 없는 수준의 돈을 이제 조금씩 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가장 큰 건 그거다. 저는 이제 이걸 깨야지만 사실 앞으로 어떤 투자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뭐 부자가 되는 길로 가는 것이지 근로소득만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계속 잘 안 되실 거예요. 뭔가 인생이 뭔가 좀 계속 돈 문제가 막 계속 생기고 뭔가 좀 삐그덕거리는 느낌들을 받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깨달으시면 좋겠다 해서 저도 책에 거의 초반부에 그걸 넣거든요.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더 가치 있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근로소득을 버는 이유는 저는 불로소득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자본소득이라고 해서 돈을 가지고 버는 소득. 그래서 자본소득을 일으키기 위한 투자금을 만들려고 근로소득을 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김 작가님이 나이가 80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사실상 이제 근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겠죠. 없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거냐? 근로소득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돈은 필요하니까. 그럼 연금을 받는다고 치면 연금은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럼 연금은 나쁜 건가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근로소득을 벌어서 연금을 미리미리 들어서 나중에 불로소득을 받는 거랑 똑같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 근로소득을 평생 벌 수는 없거든요. 나중 되면은 누군가한테 돈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미리 뭔가 투자해 놓은 거에서 돈을 빼서 생활비로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그 긴 여정이라고 할까요? 이 인생이라는 거는. 그래서 근로소득도 중요하고 그걸 잘 모으고 불려서 투자를 잘 하고 뭐 연금도 해서 나중에 불로소득을 잘 갖춰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 단순히 근로소득만 생각하시면 오히려 어떤 회사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근로소득만 너무 보다 보니까 진급이나 뭐 승진 이런 것만 생각하시다가 막상 중요한 어떤 투자소득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회사를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가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냥 둘 다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생각의 틀을 깨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제 김 작가가 38, 7부터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재테크 콘텐츠 다룬 지 벌써 이제 4년 차 정도 되거든요. 2년 차까지도 인터뷰는 이제 투자 관련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근로가 더 가치가 있지. 맞아요.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3년 차 때부터 그게 이제 조금씩 깨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거의 이제 깨진 상태다 보니까 지금 느끼는 거는 야, 나는 맨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도 듣는데도 참 이게 박힌 게 안 깨졌는데 사람들은 참 더 깨기 힘들겠다 생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왜 이런 게 근데 사람들의 사고에 박혀 있을까요? 사실 뭐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이게 따질 필요는 없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뭐 항상 뭐 롤모델이라고 말하는 뭐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에서도 뭐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설계된 거다 이거죠. 이건 설계도가 있는 거고 모든 국민들이 다 자본소득만 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공교육이라는 어떤 시스템에서 그리고 뭐 강력하게 뭐 언론이나 뭐 어디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음모론처럼 들리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기반인 거죠. 왜냐면 누군가는 또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또 돈을 벌어야 되고 하는 건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자본소득 이런 게 또 너무 날로 먹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회사원이 되고 싶다. 는 거는 누군가 회사를 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회사를 차리는 사람은 엄청난 리스크를 갖고 회사를 차리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리스크를 감당하려면 그 이상의 이득을 볼 수 있게 해줘야지만 회사를 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회사원이 되는 일은 없죠. 왜냐면 그러려면 누군가 회사를 차려야 되는데 회사를 차리지를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뭐 큰 돈 벌고 싶은 사람은 회사 차렸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또 안기 싫은 분들은 또 회사원을 하는 거고. 그러다가 또 투자를 해서 또 잃는 분도 많고 또 돈을 버는 분도 많은 거니까 이거는 뭐 각자의 선택이지만 중요한 거는 둘 다 챙겨가면서 하셔야지 너무 하나에 극단적으로 올인하는 건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인 거죠. 불련히 말씀해 주신 그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에 보면 그 본인의 진짜 아버지는 가난한 아빠고 자기 친구 아빠가 이제 부자 아빠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불란님한테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이 그걸 해준 거예요? 저는 로버트 키요사키가 저의 양아버지죠. 거의 뭐 사실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이 존재인지 모르고 전혀 모르죠. 말도 안 통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저는 뭐 차치하고요. 그 사람이 쓴
대로 살았죠. 네. 책에 있는 내용대로 살았더니 좀 바뀌더라.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약간 양아버지로 생각하고 이제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투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제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해봤더니 잘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뭐 보는 분들 중에 소수의 분들은 뭐 제 말을 듣고 또 따라 하시는 분들은 고통스럽지만 또 약간 인생을 바꾸는 경험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좋네요. 그때 몇 년 전은 뭐 몇 10년, 20년 전일 수 있을 얘기인데 그때는 책으로서 그때 매체가 책이 훨씬 더 강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또 영상으로서 불란이 같은 분이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저희가 비호감도 있다고 했던 게 제가 그러니까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저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저 때문에 돈 벌어서 이런 분들 되게 전체적인 맥락을 아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 들어온 분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집값을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냐, 좀 이런 거 얘기하지 말지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뭐 둘 다 저한테는 소중한 분들이시긴 한데 저는 그냥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부자가 되려면 자본주의 시스템은 도대체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 거죠? 이거 같아요. 그냥 자본주의의 핵심은 남의 것을 빌려 쓴다. 남의 것을 빌려 쓰면 자본주의다. 이거는 이제 사전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이거예요. 남의 것을 빌려 써서 그 사람한테 적당하게 그 보상을 주면 그게 투자고요. 그걸 못 줄 걸 알면서도 남의 걸 빌려 쓰면 사기예요. 사기. 그리고 이게 안 될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하는 거는 또 투기일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 자본주의 그리고 어떤 부자가 되는 길은 내 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는 부자가 되는 속도가 남들도 같이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결국엔 남의 거를 빌려와서 그걸 합법적으로 사용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 그게 결국에 속도의 차이가 나는 거고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인데 옛날에 제가 삼성 다닐 때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삼성물산 다니셨었죠. 네네. 고 이건희 회장님이 이 사람이 과연 레버리지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 거냐라고 막 그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임직원이 19만 명이었었거든요. 그때. 그럼 19만 명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19만 명의 시간을 내가 빌려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대비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분의 부자 되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하죠.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뭐 빌려 쓴다는 거는 돈도 빌려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시간을 빌려 쓸 수도 있는 거지만 핵심은 자본주의라는 거는 남의 것을 빌려 쓰는 것이다. 그럼 반대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남한테 뭐 빌려서 쓰는 게 없고 거꾸로 남한테 뭘 빌려주고 있는 거야. 내 시간이라거나 내 돈을 은행에 넣어놓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남을 부자 되게 해주고 있는 거구나. 그럼 상대적으로 내가 부자 되고 있는 속도 대비 남들은 더 빨리 부자가 되니까 뭐 이상하게 몇 년씩 지나면 지날수록 돈 문제가 생기고 뭔가 조금 삐그덕대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의 걸 빌려 쓰자. 안심 분량을 말씀드리니까 제가 올해 하반기에 이제 9번째 책을 내거든요. 이번 주제가 이제 돈이에요. 그 돈에서 보통 이제 그걸 뭐 대출이나 레버리지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 제 핵심 메시지가 남의 것을 빌려야 된다. 내 양아버지가 여기 있었네. 그거예요? 근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 책을 지금 뭐 오늘 썼지만 이 책도 남의 것을 빌려 쓰는 거거든요. 좀 어찌 보면 출판사라는 그런 시스템과 그리고 편집팀, 마케팅팀이 제 얘기를 불특정 다수한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걸 통해서 또 어떤 그런 빌려서 쓰는 게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결국에 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잘 빌려 쓰고 잘 갚는 게 뭐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요. 자, 투자금 모으기 위해서 과거에 월 수입의 90% 저축했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전 그거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럼 뭐 잘하긴 하셨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뭐 한 70%도 저축 많이 한 걸 텐데 90%까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2030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이 나의 능력을 뭐로 표현하냐면 소비로 표현하거든요. 어떤 걸 이렇게 샀다거나 플렉스를 하거나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 능력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소비는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뭐 대출을 받아서 뭐 차를 살 수도 있고 뭐 물건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사채를 써서 명품을 사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소득은 사기를 치기가 어려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냐면 버는 돈은 뭐 누가 나한테 돈을 더 주진 않으니까.
그리고 더 사기를 치기 어려운 거는 저축액이죠. 1년 저축액.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1년에 만약에 5천을 저축한다. 그런 사람하고 1년에 1,000을 저축한다. 라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능력자냐? 라고 생각하면 저는 5천을 저축하는 사람이 훨씬 능력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돈도 많이 벌지만 그만큼 뭐 소비를 덜한 거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저축 1,000을 한 사람을 더 부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겉으로 보이기는 훨씬 더 멋있으니까. 차도 좋은 거 탈 거고 옷도 멋있는 거 사니까. 근데 실제로 부자는 5천 저축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삼성 다닐 때도 네. 연봉을 나름 좀 잘 주는 데였으니까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부자가 되고 투자도 해야 되니까 네. 어떻게 할까? 그러면 되는 대로 한번 최대로 저축해보자라고 했던 거고 이때 90%를 저축할 때 물론 힘들었지만 만약에 제가 60% 저축할 때 대비 90% 했으니까 한 30% 저축 더 한 거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30%가 되게 유용하게 잘 썼거든요. 그거 없었으면 아마 훨씬 더 투자도 못했을 것이고 눈앞에 보이는 기회도 놓쳤을 그럴 것도 많았을 텐데 네. 그 차이가 결국에 어떤 기회를 한 번 더 잡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저축도 90%까지 하고 네. 그다음에 야근도 많이 하면서 커피도 뭐 하루에 7잔씩 마셔가면서 4시간씩 일하면서 아침에 7잔 먹고 시작했어요. 아침에 연서? 아침 7잔 먹고 시작했죠. 너무 졸리니까. 아침부터요? 네. 중간에 다 합쳐서 7잔 출근하면 7잔 먹고 네, 시작했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경제적 자유를 이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어쨌든 이룬 걸 우린 자수성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전 그렇게 된 것까지는 이제 박수를 당연히 쳐줄 만한데 네, 네. 그로 인해서 그 시절의 정태익이 잃은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뭘까요? 거의 다 잃었죠. 사실 거의 모든 걸 잃었습니다. 네. 왜냐면 이건 정말 사실인 게 그때 건강도 되게 안 좋아졌었고요. 네. 그리고 인간관계가 다 끊겼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저의 자존감 이런 것들도 아주 다 무너졌었죠. 왜냐면은 뭐 제가 아까 저축을 90% 했으니까 뭐 능력자다 뭐 이런 얘기 했지만 그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남들은 다 저렇게 막 쓰고 즐겁게 사는데 나 혼자 이렇게 지질이 궁상처럼 산다는 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뭐 건강 뭐 다 안 좋아졌죠. 대신에 남은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통장의 잔고. 그러니까 저는 부자가 되는 게 무조건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부자가 되기 싫으신 분들은 부자가 안 돼도 돼요. 왜냐면 부자가 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니까 부자 되는 그 길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되게 고통스러웠고 많은 걸 잃었는데 대신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좋게 얘기하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3보 후퇴한 것 같은데. 되게 많이 후퇴를 하긴 했는데 그만큼 용수철처럼 눌렀으니까 튕겨나갔다라고 뭐 좋게 생각하죠. 근데 저는 지금 당장 그 어찌 보면 젊을 때 가장 20대 때 돈도 막 들어올 때 즐겁게 살 수 있었지만 그거 조금 참고 대신에 30, 40대 때 20대 때 못 누린 걸 좀 누려보자.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모았었던 그럼 그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는데 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네. 누군가가 나도 불량채로 돈을 아껴서 아끼는 결국 그거죠. 내가 금수저가 아니었으니까 네. 돈이 없었으니까 시드머니를 모아야지. 이걸 가지고 투자 수익률을 곱하기 해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라는 건데 그래도 이것만은 잃지 말았으면 한다. 내가 돌아봐니 이건 진짜 안 잃었어야 될 것 같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 있죠. 하나 있습니다. 김 작가님한테도 말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뭐지? 결혼. 결혼하셨잖아요. 네. 하길 잘했어요. 그러니까 20, 30대 놓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면 저는 결혼인 것 같아요. 전 일어나겠습니다. 저 41라서.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김 작가님을 떠나서 오케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왜냐면 이게 그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남자 여자를 만날 기회가 사실 없다. 그리고 없는 게 맞고 그렇죠. 그리고 없어진다고 믿어요. 그래서 만날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근데 찾아보면 있거든요. 나의 그걸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여자분들 중에도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면서 돈을 모으고 있는 분들도 김자분님 같은. 있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소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어디서 들었는데 그 블라인드라는 앱 거기가 나름 그 직장도 이렇게 그 인증이 되잖아요. 소개팅장이 되고 있다면서. 그래서 약간 셀소 해가지고 셀프 소개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적어놓으면 막 온대요. 그러면 어느 직장 다니는 누구구나 이런 걸 보면서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나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꼭 소비를 해야지만 연애 기회가 있는 건 아니니까 소비도 좀 줄이면서 저축도 하면서 그런 걸 또 좋아하는 남녀를 만날 수 있고.
그런 분들을 만약에 만나서 결혼하면은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니까 그거 하나만 좀 잘 챙기셨으면. 한마디로 연애와 결혼은 포기하지 말자. 절대 비혼주의시면은 포기하셔도 당연히 포기가 아니죠. 그거는 어차피 선택지가 아니니까. 근데 이런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저도 살아보니까 남녀 만나는 기회가 생각보다 이렇게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나이가 들면 만나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나이가 들면 어떠세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나이가 들면 내 눈높이가 낮아져야 되는데 내 눈높이는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다 있잖아. 그렇죠. 눈높이는 안 낮아져. 그리고 내 연봉 높아지니까 가슴 높아지지. 근데 문제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너무 많으면 상대방이 그리 좋아하지 당연히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안 맞는 시장이 형성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참 힘들어지는. 네. 그럼 제가 질문 좀 드려볼까요? 아니, 무슨 질문이에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맞는 게 그래서 유일하게 20대, 30대 초반에 놓치면 안 되는 건 저는 이성 어떤 관계 이런 거는 꼭 챙기셨으면 좋겠다.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자, 그럼 부자가 되려면 또 책에 보험부터 해지해야 한다 이런 거 있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보험은 없습니다. 실손보험도 없으세요? 없어요. 그러시구나. 냉정하죠, 아주. 저도 없습니다. 없어요? 저 없죠. 실손보험 진짜 다 있던데? 저는 없고요. 저는 태아보험도 안 들었었고 그걸 때문에 정말 욕 많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보험을 들으셔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보험 들어도 되는데 보험을 드는 게 과하게 들지 말라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근데 대부분 과하게 드세요. 그럼 보험에 과하게 드는 게 뭘까? 뭐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냥 실손보험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뭐 10,000원, 15,000원이니까. 근데 뭐 20-30만 원 뭐 이런 거. 특히 뭐 안보험 뭐 이런 건 저도 괜찮다고 보는데 가족력이 있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연금을 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내 소득을 떼서 보험에 넣는 거죠. 그거는 좀 최소화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 투자라는 게 결국엔 투자금 곱하기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투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어날 확률이 높은데 이걸 미래에 언젠가에 빼려고 그거를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러면 또 욕을 먹겠지만 보험사들은 뭐 하냐? 그 돈 모아가지고 땅 사고 주식 사고 뭐 건물 짓고 하잖아요. 회사 차리고.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보험사한테 주고 보험사는 그렇게 해서 돈을 불린 다음에 나한테 조금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나는 뭐 그런 거 잘 모르겠고 투자도 안 할 거고 나는 그냥 평생 뭐 이렇게 즐겁게 살 거야 라는 분들, 그러니까 부자가 될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리스크 해지용으로 보험을 들어야 되지만 대부분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도 돈이 없고 막 투자금이 없어요라고 하면서 저한테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보험이에요. 보험이 거의 뭐 소득의 뭐 30%, 뭐 25%, 30%를 내시는데 돈을 모을 방법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하시라라는 거고요. 저는 실손보험도 안 들었지만 뭐 그게 너무 불안하신 분들은 실손보험 정도는 지금도 보험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지금도 없고 뭐 앞으로도 딱히 들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대출 받아서라도 뭐 내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러면 또 계속 욕을 먹겠지만 요즘 욕을 많이 드셨나봐요. 아까부터 욕을 많이 먹긴. 왜냐면 이런 얘기 하면은 또 그쪽 업계에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게 또 예민하거든요. 근데 보험이라는 것도 결국에 확률 싸움이고 그렇죠. 확률에 거는 거거든요. 베팅을 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에다가 돈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보험은 그래도 이득을 보기보다는 좀 결과적으로 손해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 뭐 실손보험도 보면 상위 10%가 보험료의 60%를 받아가요. 그럼 나머지 90%는 거의 못 받아가거든요. 혜택을 받는 사람은 있겠지만 좀 소수이다. 근데 이제 보험을 얘기하면 보통 야 누가 혜택을 보려고 하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거지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돈도 잘 모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뭐 한 푼이 아쉬운데 이것 떼고 시작하기 하면은 뭐 사실 뭐 저축할 수 있는 게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보험은 좀 최소화로 하셨으면. 불련님 말씀은 만약에 내가 은행에 예금할 바에는 그 은행 주식을 사자. 뭐 이런 은행 주식은 별로. 은행 주식은 우리나라에서 은행 주식은 좀 별로인 것 같고. 차라리 저는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차라리 진짜 어차피 보험은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가지고 그린벨트 땅을 사는 건 어떨까? 서울 옆에.
라든지 터질 수 있는.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아주 노후된 그 구도심에 뭐 완전 무너지기 직전에 반지하 같은 걸 하나 사놓고 그걸 보험료 대신 내는 게 어떨까. 언젠가 또 재개발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투자를 해서 불려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뭐 각자의 선택이니까요. 그렇죠. 자, 책의 투자는 95%가 마인드, 기술이 5%라고 이제 있던데 기술의 중요성을 너무 또 낮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또 그럼 95%가 마인드라면 어떤 마인드를 갖춰야 되는 건지.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뭐 옛날 영상부터 보시면은 다 극단적이네라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뭐 보험도 들지 말고, 뭐 전세도 살지 말고, 뭐 저축 뭐 80% 90% 하고 뭐 이러라고 해요. 저 부동산 영상 중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최초로 봤는 영상이 그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이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극단적이라는 느낌은 거부감이거든요. 사람이. 그럼 내가 거부감을 받는 이유는 뭘까? 그거는 내 사고방식이 이걸 거부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온 삶과 좀 다른데? 여행도 가지 말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그러고 어떻게 살아? 근데 그 거부감, 이 사고방식이 결국에 이 마인드거든요. 투자 마인드. 그러니까 이 투자 마인드가 내가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에 기술이 들어가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아무리 뭐 기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이게 예를 들어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면 어디 찝어달라고 하고 뭐 지금 뭐 3,000으로 사면 뭐 돈 벌 거 이런 거 알려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걸 알려주면요. 사러 가느냐? 못 가요. 또 막상 가면 또 못 갑니다. 무섭죠. 가면 또 무섭고 또 이게 진짜 오를까? 뭐 갔더니 진짜 뭐 황량한 동네에 뭐 이거 하나 사라는데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느낌을 또 받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마인드라는 게 좀 탄탄하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마인드는 약간 그 뭐 건설로 치면은 기초 공사를 좀 튼튼하게 하는 거고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쌓아 올리는 건데 95% 저는 97%라고도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거의 다인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은요. 저는 주식 쪽은 기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사고 팔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근데 부동산은 어찌 보면은 뭐 한 번 사면 뭐 2년, 뭐 4년 뭐 이렇게 가는 게 많기 때문에 반대로 마인드가 흔들려가지고 막 중간에 팔고 막 이러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기술보다는 마인드를 훨씬 더 강조합니다. 비중도 중요하지만 마인드가 먼저라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성공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 말 듣고 한 번은 잘 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두 번, 세 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 마인드는 바뀌지 않았는데 뭐 어떤 기술만 배워가지고 돈 한두 번 벌어보시면은 그 다음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결국엔. 자, 그러면 마인드 측면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 어떤 것들이 조금 그 개인분들 보셨을 때 좀 느껴지셨고 그거를 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아까 첫 번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의 그러니까 근로소득 땀 흘려 일하는 거의 가치에 대해서 좀 놔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웃긴 얘기로 땀 흘려 버는 소득이 가장 중요한 거면 농부랑 헬스 트레이너가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거다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땀 흘려서 벌어야지만 진짜는 아니다 이거죠. 그냥 돈 버는 거지. 그러면 또 하나 갖춰야 될 게 그거 같아요. 투자라는 거를 접근할 때 그러니까 처음 하는 분들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말 하면 또 욕먹을 텐데 가장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욕심이 많기 때문에 투자가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돈을 버는데 어떻게 욕심을 버리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뭐 5억이 있어요. 5억이 있어서 집을 사러 간다. 그러면 집을 추천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럼 추천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이거는 또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또 신축은 또 뭔가 좀 안 좋을 것 같고 구축은 또 이게 재건축 되나요? 하면서 또 뭐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되는 걸 사고 싶어 하시거든요. 다 되는 건 그 돈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죠. 그러면 뭐 한 30억 가지고 강남 재건축 사시면 되는데 그런 돈은 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투자를 지금 뭔가 하고는 싶은데 장애물이 많다면 뭔가 하나는 포기해야 되고 그 포기라는 거는 내 마음한테는 약간 리스크로 느껴지고 두려움으로 느껴질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감수해야 된다 이거죠. 안 그러고서는 첫 발을 못 떼니까. 그래서 내가 돈이 적다면 적은 것도 인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리스크도 감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된다 이거죠.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낮춘다는 게 그런 것도 있는 거겠죠. 제가 부동산 경매하는 분들 인터뷰해 보니까 네. 너무 크게 한 번에 벌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뭐 1,000만 원 벌든 2,000만 원 벌든 한 사이클을 경험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야지 다음번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네. 상대평가로 소득 그 수익률을 따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평가는 이 부동산 투자에서 절대적으로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돈을 버는 거지. 네. 남이 뭐 얼마를 벌었고 뭐 저걸 사면 뭐 얼마를 벌었었는데 아, 나는 뭐 이거밖에 못 벌었네. 부동산 상대평가 진짜 많이 하잖아. 많이 하죠. 근데 6억 샀는데 지금 13억 됐더라고요. 맞아요. 자랑 막 자기 주변에 막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그런 건데 사실 살 때 뭔가 첫 발을 뗄 때는 그래 내가 산 가격보다 오르겠지라고 생각이 들면 사는 거지. 아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을까? 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자동차 사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에 아반떼 사러 갔다가 진짜 G80 보는 것처럼 끝도 없거든요. 그러다가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아 조금 돈을 더 모았다가 나중에 사야겠다. 지금 금리 인상기니까 한 2년 쉬어야겠다. 뭐 이렇게 계속 뭔가 그 뒷걸음질을 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버려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뭘 하나 얻으려면 뭘 하나 잃는 거고. 그렇죠. 예, 리스크를 감수하자. 그런 걸 감내해야지 예, 그렇죠. 할 수 있다. 예.